인생 그리 길지 않다네. 왜 혼자 살겠다는 거야?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도 어른이 되면 남자 여자일 뿐이야. 어머,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에요? 아줌마, 외로우신 거는 아는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범이 알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나를 정신병자로 몰 셈이냐? 네 마누라가 그러든 이 애비가 오락가락한다고 재산을 다 안 주어서 그러냐? 아버지, 시끄럽다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재산은 못 준다. 자식 하나도 못 낳은 것이 뭘 바라는 거야. 망할년. 혹, 광비양. 아침 일찍 어제 하루의 세상을 훑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요즘 세상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신문을 통해 느낍니다.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밴 일입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는 신문 펼치기가 두렵습니다. 우울한 소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에도 이즘엔 신경이 곤두섭니다. 암울한 경제 문제도 그렇고 급격히 늘어난 노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특집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홀로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식이 없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배우자를 일찍 잃었거나 그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처지는 우울하고 암담합니다. 요즘 와서는 경제 능력이 있는 노인들도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난달 22일 예비역 공군 준위 출신의 77살 한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나주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서 시신 일부가 훼손된 베트남 참전 유공자인 유모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려워지는 등을 벽에다 대고 문질렀습니다. 근질거리던 등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려워 미칠 것만 같은 등은 이쯤 와서 생긴 증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며느리와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하루가 더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궁금한 것도 많아졌습니다. 혹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니, 고독에 대해서는요? 별 생각 없이 사십니까? 하도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요? 앞만 보고 사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고 살지요. 나 또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분명 그저 하루하루 견디어내며 밥 먹고 사랑하고 일하고 새끼 낳고 그 재롱 보는 일로 하루가 모자라지요.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지요. 나는 나이 75의 노인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나이지요. 다들 나이 들어 하는 말이지만 나도 제법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지요. 나는 젊은 시절 중동의 사막을 신나게 휘젓고 다녔답니다. 공대 출신으로 처음엔 엔지니어로 출발했지만 해외 건설 현장 소장을 목숨 걸고 열심히 한 덕에 그 공을 인정받아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대기업의 부사장, 그만하면 출세한 것 아닌가요?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요. 친구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출세도 했고 여기저기 땅을 사서 재미도 봤지요. 그 땅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체면 유지할 만큼은 가지고 있답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은 셈이지요.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인류대학을 마쳤고 큰 놈은 의사랍니다. 병들어가는 노인에게 의사 아들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지요. 그놈의 전공이 안과라서 노인 질병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친구들이 내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이라 아프다 하면 직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노는 그래요. 노안이 와도 별 걱정이 없어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 내 아들이 의사라는 게 큰 자랑이지요. 인물도 잘났고 기도 훤칠해요. 그 인물에 지금의 며느리가 홀딱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놈이 의사가 아니었다면 결혼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며느리도 빠지지 않는 미모에다 미대 출신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물론 보통 멋쟁이가 아닙니다. 잘 어울리는 한쌍인 듯 느껴지지요.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애교를 잘 부려서 처음엔 내가 사랑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선물도 많이 해주었지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는 그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삽니다. 큰놈 키울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진이 빠지도록 일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휴가를 올 때면 녀석은 이런저런 상장을 내밀어 나를 기쁘게 했지요.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 또한 믿음직했지요. 그 녀석만 보고 있으면 나는 든든했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딸아이는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요. 수밀도보다 더 보드랍고 말캉한 피부로 내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할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 행복을 어디 아내와의 연애 시절에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분명 팔불출입니다. 기꺼이 딸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는 천상의 소리였지요. 딸아이가 있는 곳이 바로 천상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놈은 중간이라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보통 수준은 됩니다. 공대를 나온 그 녀석은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 녀석은 불만이 아주 많은데 아비의 사랑이 저한테만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놈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지요. 쉽게 말해 재산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나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재산은 움켜쥐고 있어야 하니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는 재산 다 나누어 주었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이라 합디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굳이 나누어 주려고 하면 조금 더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도 큰아들한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탓이지요. 아들은 아직 제 병원을 가지지 못한 채 대학병원에서 월급 의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불쌍한 처지는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그 녀석이 그만둘까봐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너 병원 내고 싶으냐?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고요. 아들은 그런 욕심을 내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은 며느리가 더합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젠 병원 하나 가질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언젠가 아들이 있는 앞에서 며느리가 콧소리를 낼 때 받아치듯 아들이 한 말이 나는 무척 고마웠어요. 아버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기특한 녀석입니다. 거기엔 처가에 대한 불만이 조금쯤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하지만 나도 그놈도 처가에 대한 불만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가에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한 탓이지요. 녀석은 40평 조금 넘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준 것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지어 며느리가 찍소리 못하게 한 일도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홀씨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큰아들과 살았으니 그 세월도 제법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버린 지 10년. 그 후로 나는 쭉 큰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마주하는 시간은 저녁 뉴스 시간뿐이지만 녀석은 내 가슴 속에 늘 그득합니다. 딸아이는 가끔 바람처럼 찾아와서 애교를 잔뜩 부리고 갑니다. 저를 꼭 빼닮은 소녀를 데리고 오는 날은 그야말로 내 주머니가 몽땅 털리는 날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그저 그만입니다. 그런 날 며느리는 약간 불퉁한 얼굴로 설거지를 요란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드러내놓고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딸아이가 간 후에 주어지는 보상을 아는 때문이겠지요. 나는 딸아이가 간 후에 며느리를 꼭 부릅니다. 노인이 되면 눈치 백단. 나는 며느리에게 당근을 줍니다. 요즘 백화점에 신상이 많이 나와 있다더라. 계절이 바뀌었으니 새 옷 하나 사 입어라. 적지 않은 액수를 넣은 봉투를 건네면 불투응하던 며느리의 표정은 간 곳이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늙어서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지키는 노인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나는 분명 행복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난데없는 두통에다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보았지요. 그런데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특진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며느리는 보약을 지어와 내밀었습니다. 혹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닐까요? 아버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들은 내 정신건강까지 염려했습니다. 그럴 리가. 나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툭툭 떨쳐버릴 자신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큰아들이 같이 살기 싫다고 하여도 나는 친절한 의료진이 있고 시설도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여력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아들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뭔 스트레스가 있겠느냐. 며느리 잘하지, 아들 잘하지. 아무 불만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심 불안합니다. 두통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불안한 일입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한 것도 사실 큰 걱정입니다. 특히 등이 몹시 근지럽습니다. 혼자 벽에다 대고 문질러 보기도 하고 효자손으로 득득 긁어보기도 하지만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죽은 마누라 생각이 간절합니다. 부부는 늙어서는 등 긁어주는 맛에 산다고 하는데
혼자서 등을 긁을 수 없는 것이 큰 불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어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부르셨어요? 며느리는 내가 먹을 보약을 따끈하게 덮여서 가져와 공손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등이 이상하다. 네가 좀 봐주겠니? 나는 가려운 등을 며느리에게 보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버님 등을 보라고요? 며느리는 목소리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며느리에게 시킬 말이 아닌 것을 내가 실수했나 싶어 곧 말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등이 하도 가려워서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저녁에 아범 오면 보라고 하마.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젊은 며느리한테 미안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등은 계속 가려웠습니다. 가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끔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흐른다는 걸 새삼 절감하면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내 등을 한참이나 살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뾰루지나 상처 같은 것도 없느냐? 예, 피부가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렵지는 않을 거고요. 혹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연고를 발라보세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나는 아들이 내민 연고를 받아들고 또 망연해졌습니다. 이걸 혼자서 어찌 바른다? 난감한 일입니다. 며느리한테 발라달라고 했다가는 또 놀라 자빠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바쁜 아들한테 매번 발라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는 연고를 받아든 채 아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덤덤한 얼굴로 내 등 뒤로 가서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등이 따갑고 가려운 횟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 증세가 나타날 때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지경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후처를 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간 지 6개월이 지나자 친구들은 나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능력 되겠다, 인물 좋겠다, 그만하면 건강도 좋겠다. 왜 혼자 살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새 식구를 들여서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친구들이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지 말고 적당히 한 재산 집어주고 그냥 동거를 해. 그럼 서로 좋잖아. 서로 의지도 되고. 하지만 내 양심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건 그냥 팥줄부를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결벽증 환자 보듯이 놀려댔습니다. 인생 그리 길지 않다네.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40대의 과수댁을 꿀꺽 집어삼킨 친구는 내가 딱해 보였는지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나는 오히려 40대의 과수댁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성주댁이 40대입니다. 딸 또래의 나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을 훑어내듯 친구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도 어른이 되면 남자 여자일 뿐이야. 등이 유난히 가려운 날은 친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효자손으로 등을 사정없이 벅벅 긁었습니다. 하루는 견딜 수 없어 벽에다 등을 문지르고 있는데 성주댁이 지나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주댁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이 가려워서 그래요. 내 등을 내가 볼 수도 없으니.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데 성주댁이 말하더군요. 그럼 등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어째 그렇게. 됐어요. 며느리도 민망해하는 일을 어찌 성주댁에게 시키랴 싶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성주댁의 눈길을 피해 2층 내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성주댁은 나를 따라오며 퇴근하듯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댁에게 내 등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따갑고 가려운지 모르겠소. 뾰루지나 혹이 난 것처럼. 나는 민망해서 셔츠를 얼른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성주댁이 내가 내리려던 셔츠를 붙잡고 얼굴을 등 가까이 바짝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에요? 아줌마! 며느리의 소프라노가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성주댁이 놀라서 얼른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성주댁과 내가 얄궂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처럼 며느리를 향해 녹이 띈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회개해? 나는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성주댁을 노려보던 며느리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버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성주댁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요. 애미야, 아버님 외로우신 거는 아는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범이 알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노여워서 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애미야, 침소봉대하지 마라. 하지만 치오르는 분을 애써 누르며 차분하고 근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물론 아범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덮을게요. 며느리는 마치 큰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애미야, 등에 뭐가 나서 그것 좀 봐달라고 한 걸 네가 오해한 거다.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어른이 지켜야 할 채통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감정을 자제하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는 훈계하듯 일침을 가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성주댁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쯤에서 덮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녁에 들어온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며느리와 눈 마주치는 일이 싫어서 저녁은 친구를 불러내어 밖에서 먹었습니다. 소화가 될 리 없지요. 저녁엔 소화제를 먹고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성주댁을 불렀습니다. 성주댁은 우리 집에서 숙직을 하는 터라 언제나 부르면 쪼르르 달려옵니다. 성주댁을 집안에 들인 건 어쩜 며느리가 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등이 가려워 미치겠소. 다시 한번 보시오. 나는 성주댁 앞에서 등을 훌러덩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거지요. 성주댁은 배시시 웃더니 등을 시원스럽게 긁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그녀의 손은 적당히 거칠어서 등 긁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가려움증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시원하세요? 그럼 성주댁 손이 최고구만. 아그그그 시원해라.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성주댁이 새삼스럽게 고마웠습니다. 아침마다 내 방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등을 긁어주는 일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다소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 민망함을 잊을 만큼 등이 시원했습니다. 성주댁, 여기서 뭐해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에 돌아보니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성주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 어르신 등을 긁어드리느라고. 어제 그만큼 일렀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려가세요.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성주댁은 쩔쩔매며 내 눈치를 보다가 주춤주춤 뒷걸음질로 방을 나갔습니다. 참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애미야, 성주댁 나무랄 것 없다. 내가 불렀다. 등이 가려우시면 휴자손을 쓰시든지 병원을 가세요. 집안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그러시지 말고. 본 적이 없는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이 몹시 낯설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애미야, 말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회개하냐? 성주댁은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남인데 식구가 돼요? 그리고 아버님도 지나치세요. 어떻게 남의 여자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남의 여자? 갑자기 파렴치한이 된 듯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며느리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끝나는 일이 어디 그뿐일까. 그만 내려가거라.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나는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한 건 뭘까? 그 생각이 들자 전에 우연히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휴, 말도 마. 일은 잘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해. 아버님한테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성주댁의 딴 생각,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경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군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 가시처럼 콕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 그럴 수도 있고 며느리의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기분이 나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미칠 것만 같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다가 아침도 거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 낮술을 한잔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듣고 있던 친구가 하는 한마디가 나를 서늘하게 합니다. 며느리가
자네 재산 지키려는구먼. 내 재산을 왜 지키겠나? 우울한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낮술에 취해서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맛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몹시 우울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나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생각도 안 하고 과하게 마신 술 때문에 구토를 하고 구겨진 종이장처럼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쓰린 속을 달래려고 성주댁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끓여올 해장국을 생각하며 군침을 삼키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성주댁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왜 성주댁이 안 오고? 뭐 시키시게요? 평소에는 2층에 잘 올라오지도 않던 며느리입니다. 왜 성주댁은 안 올라오냐고? 내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불편했습니다. 성주댁은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요. 조금씩 돈이 없어졌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분명 며느리의 술수일 터. 나는 몹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는데 며느리를 닥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그 일을 덮었습니다. 성주댁한테는 미안한 일이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쯤으로 생각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속 쓰리실 텐데 술국 끓여드릴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됐다, 그만둬라. 나는 어느새 허수아비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아닌 며느리의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 주권을 빼앗긴 뒷방 늙은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운이 빠질까요? 왜 자꾸 며느리의 말이 서운한 걸까요? 그날 이후 가려움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는 그 일로 가족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삼남매가 모인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색하고 썰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좀 불편하십니다. 등에 혹이 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아요. 서방님도 아가씨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뵙자고 한 거고요. 아버님은 종합검진을 다시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경비야 저희가 되겠지만 외로우신 아버님을 좀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방님과 아가씨에게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버님이 아가씨를 좀 이뻐하셨어요. 그러니 이참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산유수였습니다. 표정도 훌륭했고 몸가짐도 예의 발랐습니다. 그 누구도 흠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래? 진짜 어디가 아파? 어디 봐요.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들갑스럽게 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그 간눈길로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괜찮다.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쯤에서 나는 억울한 마음을 접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걱정 어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만약의 경우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니 건강염려증인 것 같다네요. 자기 애가 강하면 건강염려증이 오기 쉽고 그러다 보면 아버님처럼 신체 망상 증세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제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제 오빠를 향해 눈을 흘기는 딸아이인들 더 이상 나를 위해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뱃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흔히 부모들이 하는 말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대로 시작하는 한탄을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와 작은아들도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연고도 발라주고 등도 긁어주고 나름대로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잘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나는 전처럼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등을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가는 며느리의 표정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미간이 올라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들여다본다고는 하나 제 생활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 정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내 등이 가려울 때마다 긁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서러워지더군요. 친구들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보라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떤 때는 너무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벅벅 긁으면 진짜 탈나요. 가려워서 미치겠다. 돌겠어. 가려움증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핏물이 밴 등을 딸아이가 소독할 때는 따가워서 펄쩍펄쩍 뛰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긁을 수는 없어서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긁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벽에다 등을 대고 비벼댔지요. 누가 보면 참 회개한 짓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회개한 짓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미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질은 자꾸 까칠해지고 인상은 자꾸 올라붙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난 것 같다. 혹이 난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일이 가려울 수가 없다. 참다 퇴근한 아들을 불러 거실에서 등을 내보이던 날 며느리는 못 볼 것을 본 듯이 놀라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전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았던 며느리에 대해 그날은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혹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벅벅 긁어서 상처가 났을 뿐이어요. 묵묵하고 진중하던 아들놈도 짜증이 난 목소리로 대꾸를 합디다. 참, 무안하고 민망해서 그냥 방으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 2층에 웅크리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만나는 일도 귀찮고 글적거리며 어디를 돌아다니는 일도 창피했습니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매사 의욕도 없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손이 닿지도 않는 등을 긁을 궁리뿐이었습니다. 상처가 나을만 하면 또 긁어서 진물이 나는 등을 바라보기 위해 나는 거울을 갖다 놓고 고개를 꼬고 가재처럼 눈을 흘겼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인생 참 구질구질하다 싶더군요. 난생 처음 겪는
불편한 일이 서서히 성격까지 바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의 대부분을 나는 등을 긁는 일로 소일하고 그런 나를 보는 자식들 눈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지겨움이 나는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등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려웠습니다. 아버지, 저랑 병원에 가십시다. 어느 날 아침 내 방에 들어선 아들의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병원? 정신과요. 정신과? 정신과에 왜?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다. 뭐? 이놈이 뭐라는 거야?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서 그토록 귀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놈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이제는 네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 셈이냐? 등에 혹이 났나 봐달라니까 정신병자로 보여? 네 마누라가 그러든 이 애비가 오락가락한다고?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봇물 터지듯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병원에 가서 상담만 받아보자는데 왜? 며느리가 뛰어나와 아들놈을 감싸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 그래, 상담 받으면 뭐라고 할 것 같냐? 뭐라고 짜맞춰 놓았어? 이미 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던 나의 현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재산을 다 안 주어서 그러냐? 아버지, 내 등에 혹이 난 것 같은데, 혹이 나느라 가려워서 미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를 미친 들그리 취급하는 게야? 이놈! 사실 어쩜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은 내가 걱정되어 상담이나 받아보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자식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자식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즉의 친구의 말을 들을 걸, 길지 않은 인생, 행복한 꿈이나 꾸며 살 걸. 남은 재산이 자식들 싸울 구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못 박아 둘 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바닥이 찹니다. 필요 없다, 이놈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지혜비를 정신병자로 모는 놈.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이 염려돼서. 아들은 어쩔 줄 모르며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재산은 못 준다. 한번 무너진 뚝은 거침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분노가 튀어나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미친 것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몹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 서운함이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섰고 며느리는 저마지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서 있습니다. 자식 하나도 못 낳은 것이 뭘 바라는 거야? 남의 집 대를 끊어놓은 것이.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조차 서슴없이 내뱉는 내가 나 자신도 낯설기만 합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란 표정이 역력합니다. 생전 안 하던 말씀도 하시고 아무래도 앰뷸런스를 불러야겠군. 아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용단을 내립니다. 스마트폰의 번호판을 꾹꾹 눌러대는 아들의 표정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
그 순간 나는 아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혹이 됩니다. 며느리에게만 혹이 아니라 내 핏줄인 아들에게도 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아, 뭔가 내 등을 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등뼈를 뚫고 혹이 붉어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혹하게도 혹이 쑥 솟아올랐습니다. 통증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봐라, 봐라. 이래도 혹이 아니냐? 나는 손을 등 뒤로 뻗어 잡히지도 않는 혹을 만지려 애를 씁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내 등을 살핍니다. 이거 대상포진 아닐까? 울긋불긋 반점이 많은데. 대상포진은요. 아버님이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데 대상포진이겠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맞아요. 며느리가 나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정지었습니다. 망할년. 나는 내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으흐. 그렇지. 가려움증도 너무 길었고. 아들이 단념하듯 제 마누라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혹이 되고 만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가 참 쓸쓸합니다. 아, 나는 그날 이후로 원룸 하나를 얻어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혹이 되어버리고 나는 섬처럼 고독해져서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득 성주댁이 그리워졌습니다.